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저 조항은 일단 소급보험에 적용된다는 거죠. 소급보험에 적용된다. 두 번째, 절대적 강행목표다. 그러면은 이때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때부터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연성은 객관적 우연성은 없다는 거죠. 자,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다. 객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관적 우연성이 있으면, 자, 주관적 우연성일 때 누구의 주관이냐?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자, 여기서 모두 AND의 개념이에요. 계약자도 몰라야 되고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가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모르는 경우는 우리가 되지만 알고 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주관적 우연성, 보험사고의 불확실성의 주관성. 주관성, 이건 뭐예요? 이미 사고 발생했다는 것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가 몰랐다는 거죠. 따라서 몰랐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선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선의성. 자, 그러면 주관적 우연성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선의성이 없는 거죠. 악의적으로 보험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성과 우리가 주관적 우연성, 이 두 개를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왜 고급스러운 문제냐고 하면 약간의 문제의 철학적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좀 고급스러워요. 자,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좀 암을 들어있는데 암을 걸렸는데 불구하고 암보험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뭘 보험으로? 장례보험으로 체결해. 자, 그러면 644조인 아까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다. 라는 조항은 이 장례보험에는 적용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약관이 암에 걸리고 나서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입니다는 약관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장례보험이면 적용이 안 된다는 판례가 그 전에 나왔거든요. 소급보험만 적용된다는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 보험이 무효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되냐? 자, 사기에 의한 고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나 이런 건도 다 판례가 바뀌어서 이제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문제를 선정을 해줘야 되고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는 자, 그러면
자, 3년하고 5년하고 있어요. 5년 내에는 취소할 수 있고 3년 내에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은 뭐예요? 취소도 하고 해지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거는 취소만 할 수 있는 기간이죠. 여기는 해지만 하고 취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고 해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취소와 해지를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취소만 할 수 있는 기관이죠. 자,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암으로 사망하든 안 하든 해지는 하네요. 암으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도 안 주는 거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떤지 할 수 있어요.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암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기간에서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취소로 할 수 있어요. 자, 해지를 하면 이때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지를 하면 해지 이후 계약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계약이 존재해요. 취소는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이 발생한 거니까 취소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취소는 인과관계가 전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는 거죠. 다음 해지는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다. 보험금 지급하죠. 인과관계가 있다.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해지하죠. 그러니까 자, 해지는 하더라도 해지가 자 보세요. 자, 이때 와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지를 했다. 그러면 이 계약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계약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해지니까.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해 주죠. 해지를 하더라도. 취소는 뭐냐는 거죠. 소급해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사고는 결국은 이걸 적용하지 않고 이걸 적용하는 거죠.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난 거니까 인과관계 관계없이 보상하지 않는다. 자, 3번이 틀린 것이 암이 아닌 사유로 사망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소하고 보험금을 안 준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냐 없냐는 것보다 두자면 취소는 할 수 있으나 보험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 취소할 수도 있고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금을 안 준다. 가까이 써야죠. 취소할 수도 있고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금을 안 준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상법 644조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가 이를 알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자, 반면적 강행법규이다.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죠. 자, 반면적 강행법규가 아니라 전면적
절대적 강행법규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서 계약 전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서 소급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 자, 보험자까지 알면 계약이 유효하다. 틀렸다는 거죠. 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자까지 알았다. 그러고 소급보험 해준다. 그러면 그게 유효해버리면 절대적 강행법규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 뭐예요? 절대적 강행법규가 아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당사자 간에 약정을 했을 때 그 약정이 우선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자하고 보험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계약 체결 전까지 그 사고 나서 계약 체결하면서 이 사고까지 해줄게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해라. 그러면 이건 절대적 강행법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판결에서 절대적 강행법규다라고 한 것은 뭐냐? 유리하든 불리하든 당사자의 약정, 무조건 이 법규에 반하는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 강행법규다라는 해석을 2번으로 또 한 번 해주는 거죠. 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알고도 계약 전 사고를 담보한다고 했다면 담보해야 되냐? 담보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적 강행법규가 아니죠. 담보해야 된다는 약관이 무조건 약정이 무효다. 그래야만 뭐가 된다? 절대적 강행법규가 된다. 자, 장래보험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계약자가 알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고를 보상받기 위한 게 아니라 장래의 사고를 보상받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다. 자, 동조항은 소급보험과 장래보험 모두 적용된다. 아니다. 소급보험에만 적용된다. 자, 문제 10번. 보험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험사고는 발생 여부가 확정적이지만 그 발생 시기가 불확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될 수가 없다. 자, 발생 여부가 확정적이지만 그 발생 시기가 불확정한 경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망보험이죠. 자,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했을 때 손해의 정도가 모두 우연하죠. 근데 뭐는 사망은 발생 여부는 우리가 확정적이다는 거죠. 다만 그 시기만 우연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렇다.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뭐냐 그러면 1번 지문은 모든 보험에서가 아니라 발생 여부가 확정적이지만 그 시기가 불확정한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있다. 모든 보험에서? 아니요. 사망보험에서만. 있다. 사망보험에서만. 두 번째, 보험사고 위험이 보험 관계자 사이에 주관적으로만 불확실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주관적으로 우연한 경우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무슨 보험에서? 소급보험에서. 하와이에 와서 감기 걸린 게 아니라 하와이에 가서 감기 걸렸어.
서해가 더운 나라인 줄 알았더니 추운 나라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강법 바람이 오는데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겨울은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 새 중에서도 반팔만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추위를 덜 타는 것 같아. 나는 오후 2시에 들어갔는데 추워가지고 바다가 이게 우리 남해 바다가 아니더라고요. 추워.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강결까지 나왔는데 막 새벽 오후 5시 돼서 물놀이 하는 거 보면 자, 보겠습니다. 3번 보험계약 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 또는 보험자라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이나 불발생을 알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계약이 무효인 거죠. 소급보험에서는요. 소급보험에서. 자, 보험사고는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로서 보험계약에서 특정한 것을 말한다. 자, 보험 기간 내에, 그죠? 보험의 목적에, 그죠?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에 대해서 화재를 다 담보하는 게 아니죠. 화재는 특정 건물 안에, 그죠? 특정 건물 안에 보험 기간 내에 이렇게 자꾸 제한을 가하죠. 4번은 맞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소급법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의 보험 시기로 성립 이전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며 최초 보험료 지급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앞에 성립 시기 뭐예요? 성립 시기. 소급법은 계약의 성립 이전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며 최초 보험료 지급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애매모호하죠, 지금이.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하면서 소급보험 약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 당사자의 특약이나 최초 보험료가 납입되면 소급에서 이때의 담보 책임이 개시되고 개시된 책임이 소급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계약의 성립이나 성립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면 최초 보험료 납입과는 관계없죠. 담보 책임의 개시에 물었다. 그러면 최초 보험료의 납입과도 관계가 있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소급보험은 계약 성립 이전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약정한 것이며 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게 담보 책임 개시인지 그냥 소급보험에 대한 의의인지를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죠? 최초 보험료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소급보험의 책임 개시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완전히 틀렸죠. 근데 소급보험은 했기 때문에 소급보험은 이전에 책임 개시를 약정한 것이죠. 책임 개시가 이때부터 된다는 것 뿐이지 책임 개시를 약정한 계약이라는 뜻이지 이 최초 보험료에 납입되지 않아도 책임 개시된다는 뜻이 아니죠. 소급보험이 뭐냐는 의의죠. 소급보험이 무엇이냐는 의의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첫째 시험장에서 보기에 애매모호하죠. 세모해야 되죠. 이게 책임 개시를 얘기하는 건지 소급보험의 의의를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일단은 출제자는 소급보험의 의의를 물어본 거고 책임 개시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이 책임보험, 소급보험은 뭐예요? 소급보험은 보험 시기를 책임 개시를 약정 이전으로 하는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 꼭 담보 책임 개시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출제가 의도하는 건 소급보험의 의의가 이렇다는 것이지 언제부터 담보 책임 개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소급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책을 이전으로 책임 개시를 하기를 약정한 것이다. 약정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소급보험의 의의만 얘기하는 것이지 언제부터 책임 개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죠. 소급보험은 뭐예요? 약정한 것이다. 소급보험은 뭐라고 합니까? 약정한 것은 뭐예요? 계약책을 이전으로 책임 개시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언제부터 책임 개시되느냐? 그거는 최초 보험료 납입할 때 책임 개시겠죠? 근데 이걸 언제부터 책임 개시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급보험의 의의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소급보험의 의의는 약정. 자, 보험은 불료식 낙성계약이잖아요. 불료식 낙성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물계약이 아니다 그랬죠. 여물계약이 아니라는 것은 보험료 납입이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 개시를 묻는 게 아니라 소급보험의 약정을 묻는 거죠. 약정을.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딱 이거 문제를 보고 나서 일본인은 최초 보험료 납입 때 책임 개시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봤던 문제죠.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담보 책임 개시의 시기를 묻는 게 아니라 소급보험은 무엇이냐 하는 약정이죠. 소급보험의 약정을 하는 데에는 뭐가 필요 없다? 최초 보험료 납입이 필요 없다. 주권을 없고 뭐기 때문에 여물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불료식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출항한 선박이 침몰한 사실을 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한 채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록 피보험자가 침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틀렸죠. 피보험자가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보험계약자가 이미 전소된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다시 화재모 붙이는 계약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라고 했는데, 자, 소급보험이면 무효이겠죠. 자, 장래보험이라도 무효예요. 장래보험이라도 무효는 것은 뭐냐? 피보험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소라고 했죠. 전소. 그러면 장래에는 전소될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완전히 파괴됐어요. 100% 파괴돼 버리면 또 화재 날 수 있어 없어요? 화재 나가더라도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무효예요. 다만 지금 보험계약 체결을 이미 알고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우리가 지금 소급보험을 잡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마 이 문제도 법학교수가 내질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법학교수가 냈을 때는 진짜 문제가 이게 허점이 없을 정도로 이게 문장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경영학과 교수님이나 보험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내면 법학자가 봤을 때는 이게 문장이 막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전부보험인지 이게 소급보험인지 장래보험인지 이 말이 없잖아요. 지금 앞에가. 자, 그러면 3번은 실제로 장래보험이라도 무효예요. 그건 피보험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 저당권자가 은행에 저당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할 걸 요구해요. 대출 채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가공의 건물을 보험에 붙였다면 보험사고는 자, 가공의 건물 축구서 넣죠. 피보험이익이 없는 거죠. 피보험이익이 없고 또 뭐예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공의 건물은 없는 건물이야. 없는 건물. 그러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죠. 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으면 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소급보험에서는 무효죠. 근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거는 소급보험이나 장래보험 모두에서 무효예요. 자,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앞에 요약정리 잘 해놨으니까 요약정리를 보면서 제가 요약정리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문제를 기출문제를 다 문제를 하고 나서 그 기출문제의 해설을 지금 다 하듯이 요약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집합보험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을 하나의 보험 목적으로 하나의 보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험 금액이나 보험 가액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보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기일체, 기계일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건물, 기계일체, 동산일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결국은 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집합보험이죠. 근데 건물 하나, 기계 하나, 그 다음에 뭐 하나, 이건 집합보험이 아니다. 이렇게 보험을 든 거는 집합보험이 아니라고 해요. 집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잘 볼게요. 여러 개의 보험의 물건을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자, 집합보험 계약이 총괄보험의 형태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성립 시 현존 물건을 보험 목적으로 포함된 거로 본다. 맞습니다. 자, 총괄보험의 형태 주구장창 수시교체죠. 자, 집합보험에서 보험 목적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더라도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 목적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자,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 따로 보행 목적으로 하고, 동산 따로 보행 목적으로 하고, 건물 따로 보행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계에서 이게 여기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 그러면 보행 목적, 이거 전체를 하나의 보험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즉 하나의 보험 금액, 하나의 보험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건물 따로 하나의 보험 계약이고 이거 따로 보험 계약이고 이게 따로 보험 계약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 보험의 목적 일부에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는 말은 기계 일부의 보험의 목적이 있을 때 이것만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 내가 건물을 지금 건물, 기계 일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계에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여기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여기는 계약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행 목적은 이걸 지금 보행 목적 다 보행 목적으로 본 거죠. 이것도 보행 목적이고 이것도 보행 목적이고 이것도 보행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험 목적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서 만약 보행 목적이 있다. 그러면 기계 전부예요. 그런데 다른 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건물이나 동산이나 이런 거는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합니다. 집합보험은 화재 이외에 운송이나 우리가 해상 적화에도 이용돼. 아까 운송보험이나 해상 적화에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아까 뭐예요? 포괄보험 형태를 얘기했죠. 포괄보험. 상법에서는 손해보험에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보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보험 만약에 운송에도 적용되고 적화에도 있고 화재도 있으면 손해보험 총론에 들어가야 되겠죠. 집합보험의 정의가. 그런데 옛날에는 화재보험에서만 집합보험을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보험이나 포괄보험, 적화보험에서 포괄보험이 이용되고 집합보험에는 최근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화재보험 편에 들어가 있어요. 손해보험 편에 들어가 있지 않고 화재보험 편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집합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가족 사용에 대해서 타인을 위한 계약이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아니고 의제다는 거죠. 자, 갑돌이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예요. 근데 안에 을의 물건이 있다는 거죠. 아들 병의 물건이 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타인의 물건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반증을 하면 추정을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추정을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 안 주는 거죠. 왜? 자기의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다 보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고 의제다. 본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추정한다로. 그럼 추정한다고 해서 반증이 되면 보험금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 뭐 따로따로 보험을 다 들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는 아들이 내가 반절 쓰고, 이거 뭐, 아빠가 반절 쓰는데 반절은 내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가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증이 필요 없다. 그래서 추정이 아니고 의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로 나온다고? 추정으로.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여기서 반증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제다라고 딱 써놓고 자꾸 읽어가면서 그걸 내가 습관화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또 틀린다. 또 틀려. 자, 여러분들이 그거잖아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들 1차는요. 자, 1차하고 2차하고 시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불특정 다수하게 막 이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이 문제도 조금, 저 문제도 조금, 저 문제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 결국은 이 문제도 반절 맞고 저 문제도 4점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해봐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의 전략은 지금 손해사정 시험은 그렇게 아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나 70% 정도가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그럼 보험회사 직원들이 여러분처럼 위기감이 없어. 여러분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더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오늘 승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상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쪽팔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따야 돼. 근데 올해 못 따면 내년 따도 되고, 내년 못 따면 그년 따도 되고, 어차피 과장되기 전까지 따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올해 시험 안 되면 내년에 포기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포기가 안 돼. 왜? 보험회사 있느라는 게 무조건 따야 되니까 매년 가. 그러면 3년, 4년 하다 보면요. 이제 시험도 이제 웃으면서 가서 술 한잔 먹고 가서 맥주 먹고 가서 시험도 써도 돼, 이제 나중에. 그것도 만수생 돼봐요. 별로 뭐 의미 없이 써요. 예. 그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이 뭐냐. 모든 걸 다 쓰자 전략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 확실하게 쓰자는 전략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막 막연히 쫓아가서 막 넓게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하나씩 찍고 들어가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거. 그게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막 이 문제 풀어보고 저 문제 풀어보고 저 문제 풀어보고 저 문제 풀어보고 막 몇 군데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같은 문제 계속 풀어보세요.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집합보험은 13번 문제입니다. 개별보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나 여러 개의 사람을 집단으로 하여 한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걸 집합보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한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우리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보의 목적이 우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집기, 기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 건물 하나, 공장 하나, 빌딩 하나 각각 이렇게 보험을 들어가지고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걸 집합보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합보험을 정의하면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하나의 계약으로 했으니까 이제 세목표로 해놓고 자 넘어갑니다. 제가 보험계약법 시험을 보면 출제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러면 틀리고 저러면 막 경우수를 계속 생각하다가 어쩔 때는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법시험처럼 출제가 나오면 교수들이 보면서 거기 있는 출제인들이 돌려가면서 이게 만약 문제가 실수가 나오면 각 대학에서 다 공격하죠. 그래서 아주 뒤집어 놔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각 대학에서 합격 여부에 따라서 법대의 그 순위가 자의돼 버리잖아요. 근데 아직 손사는 그런 게 아니다 보고 또 보험회사가 출제하고 보험회사가 합격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문제가 객관식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자동차 보험 한 번은 제가 기출 문제를 보고 나서 문제를 해석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반절이 다 오답이에요. 자, 다음 중에서 면책이 아닌 것은 무면허, 유상운송, 산재, 그 다음에 중앙선침법이에요. 물론 중앙선침법이 답이 맞죠. 근데 무면허라고 해서 다 면책이냐고. 아니라고. 계약자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만 면책이지.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은 단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경우수를 다 보고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데 해야 문제를 맞다고 생각하죠. 왜 만약에 사법시에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좀 몇 년씩 공부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지가 문제 내고 지가 문제 막 풀고 하는 애들만 있는 애들이니까 문제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손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문제가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세모해놓고 무조건 틀렸다 하지 말고 세모해놓고 다른 걸 보자고. 집합보험은 보험 목적을 수시로 교체되어 예정되어 있는 보험을 총괄보험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집합보험에서 보험의 목적, 가족이나 피용의 물건 등 보험에 포함되는 이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추정한, 여기서 틀렸네요. 추정한다. 추정하면 반증이 필요한데 반증하면 뭐예요? 보험 안 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보험 주기 위해서 타인을 보험한 건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하나의 계약이다. 우리가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계약이다. 이게 접합보험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해요. 하나의 목적. 그 다음에 자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에 시행되는 보험계약법에서 대리점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리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 조항도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자, 보험 대리점이라고 했잖아요. 대리점.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보험대리점 간의 위임계약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자, 대리점의 권한에 대해서 첫 번째 계약 체결권이라는 거죠. 자, 계약 체결권이 있다는 얘기는 보험자의 허락 없이 지가 계약을 승인해도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런 대리점 없어요. 자, 두 번째, 의사수령권. 자,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 해지수령권. 무슨 수령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현권. 보험자를 대리해서, 보험자를 대리해서 우리가 대리점이 보험자가 해지할 걸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다 설명도 할 수 있고 약관을 설명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약관 교부를 대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위임 계약에 의해서 대리권을 제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하는 거죠. 권한은 다 해놓고 당사자 간의 위임 계약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계약자가 선이면 자, 뭘로 읽어요? 위임 계약 사항을 제한을 모른다는 거죠. 자, 대리권 제한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뭐로 본다는 거죠? 이 권한이 있는 거로 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 법적 권한하고 당사자 간의 위임 계약에 의한 권한 중에서 뭐가 우선한다? 이게 우선한다는 거죠. 이게 우선한다. 누구 관계에서는? 둘 관계에서. 그런데 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위임 계약 권한을 대리권 권한을 제한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 알고 있다면 저게 우선하지만 모르고 있다면 이게 우선해 버리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권한을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선의의 계약자에게 이 대리권 제한을 모르는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 권한을 해놓은 거죠. 네, 자, 만약 시험에 보험 대리점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강행법규다라고 하면 뭐냐 그러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계약자에게 불리하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강행법규예요. 그런데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법규다. 대리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할게요. 계약 선의의 계약자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나는 제한된 범위로 대리권을 제한하면 그 제한된 범위로 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약관은 무효가 되죠. 그런데 자 대리권 자체를 제한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적 대리권, 대리인의 법적 대리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불가능한 강행법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자가 그걸 모를 때는 보험자는 대리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다. 요 조항은 강행법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리권 제한은 가능하다. 그런데 대리권 제한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는 우리가 대항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대리인이 피보험 건물의 증축적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증축 공사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장에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에 보험자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 증가 통지를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뭐예요? 의사수령권. 자, 누가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다? 대리인이 한 것은 그 보험자가 한 것이다. 자, 그래서 1번은 자, 의사수령권이다. 의사수령권이다. 의사수령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지, 통지, 계약자의 해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수령권이지. 자,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자,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로부터 2회, 3회 보험료하는 약속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횡령했다. 이 엄이 결제되더라도 보험료는 나중에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틀렸죠. 보험료 수령권이 있기 때문에 빠졌네요. 보험료 수령권이 있기 때문에 뭐도 가능합니까? 외상보험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횡령했다는 거죠. 대리점이 횡령했어도 결국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저기 있는 문제들만 자꾸 리피트해도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충분하다고. 자, 개정보험계약법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보험자가 적법하게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보겠어요. 보험대리점이 뭐가 있다는 거죠? 의사표현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험대리점이 자,
보험 계약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안 내면 계약이 실효됩니다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면 최고를 한 거다는 거죠. 최고를 한 거. 보험 대리점하고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31일까지 돈 안 내면 1월 30일 계약이 체결 실효됩니다라는 것을 통화했는데 보험자한테 서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끝난 거라는 거죠. 자, 보험자가 대리점 간의 대리점 계약에 의해서 상법 제4번 보험계약법에 규정된 보험 대리점의 권적권의 일부를 배제시킬 수 있다. 맞죠? 자, 배제시킬 수가 있는데 배제시킬 수는 있는데 배제 사실을 모르는 계약자의 선의의 계약자에게는 계약할 수 없다라고 했죠. 선의의 계약.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보험자가 입증해야 돼요. 자,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권한을 모든 권한을 골라라는 거죠. 자,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을 권한 맞죠.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수령 권한 있죠. 의사를 표현할 권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을, 리을 모두가 있습니다. 자, 보험자의 이행보조자의 법적 이행보조자라고 설명해보죠. 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계약 체결을 이행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행보조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행보조자 중에서 가장 대리점이 보험대리점이겠죠.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회사의 영업사원 이런 사람들이 이행보조자고 그 다음에 계약자의 이행보조자는 계약자의 와이프나 또는 보험중개사 와이프가 대신하면 대리인죠. 이게 또 이행보조자야. 이런 사람들이 이행보조자이라는 거죠. 자, 이행보조자라는 것은 계약 체결을 보조한 자. 이행이란 말은 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자. 자,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상 보험대리점은 채약대리점이다. 자, 채약대리점은 계약 체결권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이행보조라면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계약자의 중간에서 독립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여서 계약자의 대리인이다. 맞습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정한 보험사업자의 전속해서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상법의 일반적인 중개인과는 다르다. 자, 상법상 중개인 주권을 얻고 독립상인이에요. 상법상 중개인, 독립상인이에요. 자, 근데 보험설계사는 독립상해인이 아니죠. 다르죠. 자, 보험대리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험자와
보험 대리점 간의 위임 계약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선의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요? 보험 대리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보험 계약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양보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청약을 했어요. 근데 보험 대리점이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승인 받기 전에 사고가 났다. 그럴 때 계약이 체결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할 때 보험 대리점이 별 문제 없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냐에 대해서 보험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걸 들었냐 안 들었냐? 들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거는 대리권 제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보험 대리점이 가면서 본사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계약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을 우리가 계약 체결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지?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대리점 및 설계회사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보험대리점의 권한에 대해서 보험대리점과 보험자와 보험대리점의 위임 계약과 법정 규정이 다른 경우에 제3자가 선의든 아니든 관계없이 법적 권한이 우선된다. 틀렸죠? 자, 선의일 때는 법적 권한이 우선되고 악의일 때는 뭐가 우선돼? 대리권 제한이 우선되는 거죠. 자, 대리권 제한을 모를다. 그럴 때 법정 권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대리권 제한이 됐다는 거죠. 계약자가 알고 있다. 계약자가 모른다. 자,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리권이 제한된다는 거죠. 모른다. 법적 대리권의 권한이 적용된다는 거죠. 법정 대리권의 권한이 적용된다. 계약자가 대리권 제한을 모른다? 법정 대리권 계약이다. 계약자가 대리권 계약을 안다? 그러면 뭐니까? 위임 계약상의 대리권 제한 규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것만 잘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죠? 그 문제는 없습니다. 자, 집에 가서 본문 얘기 한번 쭉 들어보고 읽어보고 문제를 한 풀어보고 자꾸 3월 달에 가서 풀어보겠다 하지 말고 강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또 풀어봐요. 한 번, 두 번 풀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장의 변경 또는 증가세 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려. 자, 보험 설계사잖아요. 보험 설계사는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개정보험업법엔 설계사는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설계사한테는 대리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정해버리죠. 자, 그런데 설계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약관에 대한 설명. 약관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약관을 교부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해요? 보험자가 교부해 주는 것을 설계사가 전달만 할 뿐이죠. 이런 역할을 우리가 심부름꾼이라고 그래. 사자. 자, 우리가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보다는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약관을 누가 갖다 주냐? 증권을 누가 갖다 주냐? 이거죠. 설계사가 갖다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다 교부한 거라는 거죠. 자, 보험자가 영수증을 보험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주고 설계사가 보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대보험 판례에서는 뭐로 본다는 거죠? 사자로 본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이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사장이고 얘가 이제 뭐예요? 직원이에요. 근데 사장이 발행한 영수증 갖고 와서 수금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냥 현금 줬어. 근데 얘가 회사가 안 나오고 그 돈 갖고 와서 써버렸어. 그렇다 하더라도 너하고 나의 문제지 거래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왜? 누가 발행한 영수증을 줬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줬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것이 만약에 그게 적법하지 않다고 해버리면 거래는 누구하고 뭐 해야 돼 이제? 회사하고 직접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죠. 그잖아요. 대표이사 오라고 해. 모든 걸 다 은행에다 직접 주워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를 편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의 상대방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문제를 거래의 실 3대한테 넘어가면 안 되죠. 저걸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줬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는 심부름꾼이고 보험자가 받은 걸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저거를 이제 저 판례를 이번에 개정되면서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주었을 때는 보험 설계사한테 돈을 줬을 때는 우리가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자, 근데 자, 저 판례의 태도는
설계사한테 보험료 수령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험자가 발행을 영수증을 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는 심부름꾼이고 설계사가 한테 줬지만 실제로는 보험자한테 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설계사한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조건부로 부분적으로 설계사한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는 법적 조항이 있다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는 판례가 사자다, 심부름권이다 라고 해서 인정했던 판례를 보험계약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시험 문제에 보험설계사가 조건부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부정하고 있는데 제한된 조건 하에서 자, 그래서 개정보험법에서 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시험 문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맞죠. 근데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설계사는 상법상 상업사용인이다. 상업사용이라는 것은 고용관계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용관계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상법상 사용인이 아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상법에서는 상인, 이게 이제 누구냐 그러면 법인이거나 개인 대표죠. 사장. 이걸 우리가 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근로자를 사용인이라고 그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근로자. 민법에서는 사용자, 피용자 이런 개념을 쓰고 있죠. 우리 상법에서는 사용자, 사용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용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걸 사용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근로자이고 이 사람이 피용인 거죠. 자, 그러면은 민법 756조가 적용되는 범위가 가장 넓어요. 여기서는 사용자, 우리가 피용인 이런 개념을 써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죠. 여기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써요. 그 다음에 상인하고 사용인은 누굽니까? 이 사용자가 상인일 때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상인이든 아니든 다 들어가는 거죠. 상인이든 아니든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한국야구협회다. 사용인이죠. 거기에 직원이죠. 그죠? 한국야구협회는 상인이 아니죠. 협회는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일을 시키는 관계. 급여를 줬든 안 줬든 관계없어요. 여기는 급여를 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급여를 줬든 안 줬든 관계없어요. 일을 시키는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요. 좁아. 그래서 자, 여기는 상인이라는 거죠. 상인.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보험회사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각 파트별로
많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재 구입비에 총괄을 할 때는 자재 구입하는 거래처의 사용인이죠. 그 다음에 재무부는 투자하고 막 돈 갈고 관련된 사용인이죠. 이 사람이 다른 업무의 사용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험 영업을 했다.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했기 때문에 보험 영업상에서는 사용인이 안 돼요. 그럼 보험 영업과 관련되는 것은 어디예요? 직할 영업부. 보험 영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만 보험 영업에 관한 사용인이에요. 그러면 거래처에서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평상시에 자재 구입이다. 그럼 그 사람 전화를 받고 자재를 납품했다. 그러면 회사가 납품한 걸, 구입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근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자재를 구입했다. 그러면 회사가 자재를 구입한 걸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험 영업과 관련된 부분의 사용인은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부에 있다. 그 사람이 보험 영업을 저렇게 했다. 관여했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 관련 사용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 하겠어요? 자, 사용인은 상인의 밑에서 자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래의 상대방이 그 사람이 거래처한테 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면 다 회사가 하는 걸로 봐서 거래처 사용해서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해보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부터 거래 안 하겠죠. 그죠? 안 그래? 아니, 내가 담당인데 담당이 외주를 줬는데 사장님 한 거예요? 저 사장은 직접 전화해 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개새끼. 다음에는 안 줘.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용인이라는 개념은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를 위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평상시에 대리권이 없어도. 왜? 평상시 업무 자체가 대리권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대리 관계를 주죠. 위임 관계나 위임장 안 줘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상업 사용인이라는 거죠. 자, 설계사는 상업 사용인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18번 하겠습니다. 보험중개사의 고의과실 악의는 보험자의 그것이 된다. 틀렸죠. 중개사의 선이 아니 악의나 고의과실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그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겠죠.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할 때 보험자의 고지한 것이 된다. 보험설계사는 뭐가 없다? 의사수령권이 없다. 대보험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보험영업에 관한 상법상의 표현 지배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인에 있어요. 상인. 자, 상인이라는 개념은 아까 회사 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회사 사장.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지배인이라는. 자, 이 사람은 상업 등기에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상인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 회사를 대표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A라는 지배인은 이 지점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냐? 회사하고 사장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하는 행동이 이 사람의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장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등재가 돼 있어야 돼요. 등재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배인이다, 지점장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상법상의 뭐예요? 지배인은 아니에요. 자, 맥도날드 가서 보면요. 지배인이라고 부르면 한 25살 된 애가 나오죠. 안 나와요? 여러분이 가는 맥도날드는 50살이 된 사람이 나옵니까? 보통 우리가 지배인, 지점장 그러면은 한 4, 5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지배인이라고 돼 있지만 상법상 전혀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직원이야. 그래서 대리급, 뭐 주인급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지배인은 정식 직원. 나머지는 다 이런 걸로 계약직 아니면 파타임 직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지배인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지배인이 아니라 상업 등기에 등재되어 있어요. 뭘로? 지배인으로. 그래서 뭐까지 가능하냐? 대표이사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 지점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점 팔 수도 있어요. 그 지점 팔 수도 있어. 그 지점에 대한 매각 처분도 할 수 있고 뭣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현 지배인은 뭐예요? 표현 지배인은 자, 상업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표현돼 있어서 상대방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믿고 있다. 그러면 영업소장이 그런 지배인 정도의 영업소장 정도 되면요, 지점장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지점장도 지배인이 아니라고, 지금. 근데 그 밑에 이제 과장급들이 영업소장이에요. 그 영업소장이 과연 표현 지배인에 있어서 지배인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판례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 사람은 표현 지배인이 될 수 없고 일개의 직원으로서 영업을 관리할 뿐이지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런 거죠. 자, 영업소장은 영업 못해요. 실제로 하고 있다고. 우리 영업소장 영업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업소장 영업 못해요. 영업 관리만 하게 되는 거죠. 그 영업소장이 영업해오면 누가 앞으로 집어넣어요? 자기 앞으로 못 넣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보험대리 좀 시켜놓고 그쪽으로 넣고 그래서 지가 삥 까먹고 그런 거지. 영업소장은 관리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사건이 뭐가 났냐 그러면 영업소장이 노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뭐가 그러니까 돈을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가 회사 이름을 약속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돈을 갖다 놓고 채워놓고 근데 그게 이제 액수가 커진 거야. 그러니까 약속금을 해서 돈을 줘야 될 거야, 이제. 그럼 회사 돈을 또 갖다 줘야 될 수는 없으니까 잠적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업소장이 발행했기 때문에 회사가 약속금에 대해 책임져라 해서 책임질 수 없다. 그런 판례예요. 영업소장은 만약에 대표가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가 했으면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지배인은 뭐였어요? 대표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상법상 지배인이었다면 책임지겠죠. 근데 상법상 지배인 아니니까 표현 지배인이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책임져라 라고 했던 판례인데 표현 지배인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해서 보험자가 책임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보험계약자가 중개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가 보험료 지급의 최고를 중개인에게 한다. 아니다는 거죠. 중개가 끝나버리면 끝나요. 왜냐하면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는 상시 대리 관계가 있지만 이행 관계자지만 보험 중개사는 중개가 끝나면 자기 역할이 끝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자한테 직접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표현대리라고 돼 있죠. 자, 영업소장은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영업소장이 설계사, 영업과장 명함을 만들어서 자, 영업소장이 보험 모집사원이 아닌 자에게 영업과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영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설계사 등록이 안 돼 있고 설계사 시험도 안 받고 회사에 설계사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영업과장이라는 걸로 주고 나서 이제 일을 시킨 거죠. 그러면 자, 이 사람한테 영업과장이라 해서 보험을 넣었단 말이죠. 보험을 넣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 모집사원이 아닌 자에게 동영업소의 영업과장을 만들어 주고 동회사의 전용의 보험 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동인이 모집한 보험을 성립하도록 하여 주었다면 그 밖에 보험계약 체계에 관해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자, 영업과장이라는 것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자는 뭐를 믿겠어요? 자, 현대해상에 무슨 지점에 영업과장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영업과장이라고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설계사로나 이게 준 게 아니라 직원 명함을 줘버린 거죠. 설계사라고 돼 있고, 설계사라고 돼 있지 않고, 대리점 돼 있지 않고, 무슨 회사, 마산지점, 영업과장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사용인처럼, 보호자 직원으로 생각하고 지금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죠. 실제로는 사용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죠. 그죠? 아까 사용인은 실제 자기 업무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인 대리권이 없더라도 항상 회사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행동은 회사가 하는 행동이다 라고 했죠, 상업인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형인은 아니니까 대리권이 없죠. 그런데 대리권이 있는 양 모양새를 갖췄죠. 이게 표현대리죠.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양 모양새를 갖췄고, 첫 번째가 그 모양새를 갖춘 데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이고 영업소장의 책임이고, 계약자가 신뢰했다면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보험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과 똑같이 처리를 해달라. 이게 표현대리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또 내일입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또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